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 박송여 할머니는 오늘도 해진 달력 한 장을 넘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다. 텅 빈 옆자리의 냉기가 새삼스레 사무치는 아침이었다.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온기가 그리운 날이면 송여 할머니는 유독 일찍 눈을 떴다. 텔레비전에선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한 강정보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 시선은 하염없이 창밖 오래된 감나무의 앙상한 가지만을 쫓았다. 까치밥으로 남겨둔 빨간 홍시 몇 개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마치 자신의 처지 같다고 송여 할머니는 생각했다. 자식들은 모두 재살기 바빴다. 아들 둘은 결혼에 분가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용돈 붙여드렸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그 말 뒤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와 함께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매달 용돈을 붙여야 하는, 가끔 안부를 물어야 하는 의무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아침 겸 점심으로 어제 끓여놓은 시래기국에 찬밥을 말아 넘기듯 먹었다. 입맛이 없어 반도 비우지 못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겨우 오전 10시. 오늘 하루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나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후. 작은 한숨과 함께 송여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했다. 일주일에 2번 가는 노인복지관 사진반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낡았지만 아직은 곱다고 생각하는 남색 코트를 꺼내 입고 몇 번이고 매만져 모양을 낸 파마머리 위로 털모자를 눌렀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초라한 늙은이였다. 젊었을 적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며 억척스레 2 아들을 키워낼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늘 지나치는 골목어귀의 남정네 시장은 오늘도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생선 비린내와 구수한 빵 냄새,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그 소란함 속에서 송여 할머니는 더욱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한때는 저 시장 한구석에서 목청껏 손님을 불렀던 시절이 아스라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 과일가게 앞에서 발을 멈추고 제철 맞은 홍옥사과를 만지작거리던 송여 할머니의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어르신, 사과가 참 좋지요? 요즘 햇사과라 맛도 일품입니다. 부드럽고 정감 있는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서글서글한 눈매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사내였다. 값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남색 점퍼 차림이 왠지 모르게 신뢰감을 주었다. 아이, 그렇네요. 송여 할머니는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말 건념에 약간은 경계하며 짧게 답했다.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친근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도 저희 어머니 드리려고 좀 사러 나왔습니다. 어르신도 과일 좋아하시는가 봐요. 어머니라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 송여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반문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일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75이세요. 아직 정정하시긴 한데 요즘 부쩍 기력이 없으셔서 제가 자주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는 살짝 웃으며 답했다. 그 모습이 참으로 효심 깊어 보였다. 송여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아들놈들도 저런 마음 반의 반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보기 좋네요, 젊은이가. 요즘 세상에 효자복이 드문데.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요. 남자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다. 그러고는 송여 할머니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슬쩍 보더니 말했다. 어르신, 짐이 무거워 보이시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좀 들어다 드릴까요? 저도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괜찮습니다. 송여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남자는 막무가내로 장바구니를 넘겨받았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에 송여 할머니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자의 성큼성큼 앞서가는 뒷모습을 보며 어쩐지 든든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박송여라 합니다. 송여 어르신. 이름이 참 고우십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어르신 댁까지만이라도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어르신 혼자 다니시기 걱정돼서요.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참으로 부침성이 좋았다. 송여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지만 그의 선한 눈빛과 진심 어린 걱정에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복지관 사진반 수업은 어차피 오후였다. 송여 할머니의 낡은 빌라 앞에 다다르자 강지훈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장바구니를 건넸다. 어르신, 덕분에 좋은 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송여 할머니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강지훈, 생활도우미 봉사라는 글자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거창한 직함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다. 고마워요, 강 선생. 덕분에 편히 왔네. 별 말씀을요, 어르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강지훈은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하고는 돌아서 갔다. 송여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친절인지 꽁꽁 얼었던 마음 한구석이 사르르 녹는 듯했다. 그날 저녁, 송여 할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강지훈의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생활도우미 봉사라.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갔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별일도 없는데 괜히 젊은 사람 귀찮게 할 필요는 없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송여 할머니의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보이스피싱일까 싶어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송여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 강지훈입니다. 지난번에 시장에서 배웠던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송여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아이고, 강 선생, 이게 얼마만인가. 내가 먼저 연락 한번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놓쳤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가 먼저 드리는 게 맞지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는지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살가웠다. 그는 송여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했고 끼니는 잘 챙겨 드시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세하게 물었다. 송여 할머니는 마치 친아들이라도 생긴 것처럼 그의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송여 할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적막하기만 했던 일상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 후로도 강지훈은 2, 3일에 한 번꼴로 송여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때로는 시시콜콜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때로는 할머니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기도 했다. 송여 할머니는 점점 강지훈과의 통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에게는 자식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남편과의 추억, 젊은 시절 고생담, 홀로 남겨진 외로움까지. 강지훈은 언제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느 주말 오후 강지훈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예고 없이 송여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어르신,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잠깐 들렀습니다. 좋아하시는 사과 좀 사왔어요. 송여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누추한 집이지만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부랴부랴 냉장고에서 시원한 매실차를 꺼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는가.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별거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생각해서 사온 건데요. 뭘? 강지훈은 능숙하게 사과를 깎아 할머니에게 건넸다. 송여 할머니는 그가 깎아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유난히 달고 시원했다. 그날 강지훈은 송여 할머니 집에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주었고 무거운 화분을 베란다로 옮겨주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었다. 송여 할머니는 마치 든든한 아들이 생긴 것만 같았다. 강지훈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송여 할머니는 마치 친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강 선생, 오늘 정말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해결 못할 뻔한 일들을 다 했어. 뭘요, 어르신?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시면 주저 말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아들 노릇, 손자 노릇 톡톡히 해드릴게요. 강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순수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던지
송여 할머니는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송여 할머니는 강지훈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말벗을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전화 한 통, 그의 방문 한 번이 송여 할머니의 무료한 일상의 유일한 활력소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훈은 평소보다 조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송여 할머니를 찾아왔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송여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무슨 일인데 그래? 어서 말해보게. 강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혹시 노후 자금은 좀 넉넉하게 준비해 두셨는지요? 제가 요즘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좋은 투자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어르신께 도움이 될까 해서요. 투자라니? 나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송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평생 시장에서 옷 장사만 해왔지 투자 같은 건 꿈도 꿔본 적 없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르신. 아주 안전하고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수익이 좋은 상품입니다. 원금도 확실히 보장되고요. 제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르신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좋은 기회더라고요. 강지훈은 미리 준비해온 듯한 서류 몇 장을 꺼내 송여 할머니 앞에 펼쳐놓았다. 복잡한 도표와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한 서류였다. 송여 할머니는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강지훈의 진지한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 나는 평생 땀 흘려 번 돈이라 함부로 할 수가 없네. 그럼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돈을 허투루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무한테나 알려드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어르신께는 제가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액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강지훈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송여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다.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유산과 평생 모은 돈이 은행에 있긴 했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었다. 만약 강지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얼마나 하면 되는 건가? 송여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강지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처음이시니까 부담 없이 한 500만 원 정도만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송여 할머니는 결국 강지훈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며칠 후 송여 할머니는 강지훈과 함께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일부를 해지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강지훈은 그 돈을 받아들이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달 뒤 강지훈은 약속대로 수익금이라며 봉투 하나를 송여 할머니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어르신, 이게 이번 달 수익금입니다. 생각보다 수익이 더 잘 났어요. 송여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 달 만에 50만 원이라니 은행 이자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정말인가? 이렇게 많이? 그럼요, 어르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요. 강지훈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송여 할머니는 이제 강지훈에 대한 일말의 의심조차 사라진 듯했다. 그는 정말 자신에게 복덩이처럼 굴러온 존재였다. 그 무렵 송여 할머니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사회복지사 최수연 여성씨는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밝아진 것을 느꼈다. 어르신, 요즘 좋은 일 있으신가? 그는 송여 할머니에게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가 나올 수 있다며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실 수 있다고 부추겼다. 그는 투자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니 제가 어르신 통장이랑 도장, 공인인증서 같은 걸 맡아서 관리해드리는 게 편하실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송여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맡겨본 적 없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집요한 설득과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미 몇 차례 경험한 수익의 기억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강 선생만 믿겠네. 자네가 알아서 잘해주게. 결국 송여 할머니는 자신의 통장과 도장,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강지훈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강지훈은 그것들을 받아들으며 송여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어르신,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 실망시키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이제 편안히 노후를 즐기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송여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제 정말 모든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믿었다. 어느덧 찬바람이 더욱 매서워진 초겨울의 문턱. 강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 상기된 표정으로 송여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제법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르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VIP 특별연금 상품 말입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송여 할머니의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극소수의 VIP 고객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건데 제가 특별히 어르신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예금 전액과 지금 살고 계신 이 집을 담보로 약간의 대출만 받으시면 평생 매달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이 따박따박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드시면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300만 원. 송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이오는 금액이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이 낡은 빌라 한 채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하는 건가?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송여 할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강지훈은 그런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안심시켰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제가 다 알아서 안전하게 처리할 겁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자, 어서 도장 찍으시고 저랑 같이 은행 가시죠. 강지훈은 마치 홀린 듯 송여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의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닌 듯했다. 송여 할머니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한쪽에서는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만둬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평생 편히 살 수 있다. 강 선생이 설마 나를 속이겠느냐는 욕망과 믿음의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송여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처럼 켬한 얼굴로 강지훈을 따라 나섰다. 은행 창구에서 정기 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일평생 모은 피 같은 돈,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까지 그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받으며 송여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시윕을 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제가 이 돈 잘 굴려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조만간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리고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듯했다. 송여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애써 불안감을 짓눌렀다. 그래, 강 선생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돈을 건네받은 강지훈은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송여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강지훈과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그가 알려주었던 사무실이라는 곳은 텅 빈 임대 공간이었다. 송여 할머니는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강지훈에게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송여 할머니는 결국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절망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참담함,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다. 끼니도 거른 채 며칠을 폐인처럼 지내던 송여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사회복지사 최수연 씨였다. 정기 방문일이 아닌데도 며칠째 할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최수연 씨는 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퀴퀴한 냄새와 엉망이 된 집안, 그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는 송여 할머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어르신,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최수연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송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만이 새겨져 있었다. 최수연 씨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송여 할머니의 곁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한참을 흐느끼던 송여 할머니는 겨우 입을 열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강지훈이라는 청년과의 만남부터 그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과정, 그리고 마지막 배신까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최수연 씨의 얼굴은 굳어졌고 안타까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역시나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최수연 씨는 송여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하지만 송여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내 욕심이 부른 죄인데 누굴 탓하겠어. 자식들 볼 낯도 없고 이제 다 끝났어. 송여 할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최수연 씨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 어르신의 착한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그놈 꼭 잡아야죠.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요. 최수연 씨는 끈질기게 송여 할머니를 설득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겨우 기운을 차린 송여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더디고 힘들었다. 강지훈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가짜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뿐이었고 그마저도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았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절망감에 다시 무너지려던 송여 할머니에게 최수연 씨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연결해 주었다. 바로 유사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작은 시민단체의 대표 60대 후반 전직 교사 씨였다. 김정수 씨 역시 과거 비슷한 금융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린 아픈 경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그리고 사기 예방 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다. 최수연 씨의 주선으로 만난 김정수 씨는 송여 할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공감은 송여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르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다 겪어봐서 그 심정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모임에는 어르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치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정수 씨의 말은 송여 할머니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며칠 후 송여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해자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들 비슷한 상처와 분노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눈물을 흘렸으며 때로는 함께 분노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송여 할머니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치심과 자책감에 갇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을 전부 되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강지훈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하지만 송여 할머니는 더 이상 절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주 피해자 모임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김정수 씨와 함께 사기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사례를 알리며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송여 할머니의 텅 빈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고 마음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작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절망 대신 작은 용기가, 자책 대신 다른 사람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주말 아침 송여 할머니는 베란다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화분에 작은 꽃씨 하나를 심었다. 강지훈이 처음 집에 왔던 날 그가 옮겨주었던 바로 그 화분이었다.
한때는 그 화분을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물을 주자 마른 흙 사이로 작은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언젠가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예쁜 꽃을 피워낼 것처럼 자신의 삶도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며칠 뒤 송여 할머니는 오랜만에 노인복지관 사진반 수업에 나갔다. 여전히 카메라는 어색했지만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작은 들꽃 한 송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나뭇잎, 웃음 짓는 아이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다가왔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입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문득 낯익은 뒷모습이 송여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지훈과 흡사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다른 노인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송여 할머니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꺼내 그 남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였다. 집에 돌아온 송여 할머니는 촬영한 사진을 김정수 대표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에 다시 한번 물을 주었다. 아주 작은 싹 하나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 여린 생명 앞에서 송여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삶은 여전히 고되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박송여 할머니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